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님 모시고 평준화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정부의 평준화로의 회귀는 학력의 하향 평준화와 교육의 회귀라는 큰 문제를 낳았고 평가가 사라진 공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 학교 간 경쟁, 평가제도 개선, 학교 운영의 자율과 자유보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의 TV나 바른사의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발제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김희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시장경제의 복수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자기 책임하에 자유로운 영리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문정부 들어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수많은 법과 시행령들이 난무하였고 시장의 작동 원리를 신뢰하지 않는 정부의 규제와 통제들은 잘못된 시그널로 전달되며 갖가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시장 경제의 복수, 그 제목처럼 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문정부의 실정,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오늘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희석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내용 자체는 이미 경제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정부에서 가장 경제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의 작동에 대한 무지와 불신, 그걸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 있었고 소득 주도 성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각종 상법 개정,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인가요? 그걸 두고 또 금감원이 또 이랬다 저랬다 그걸 번복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말고도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시장에서 작동하는 엄연히 한전이 주식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그런 걸 하는 과정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 절차랄까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크게 봐서 시장의 어떤 가격 기능 그걸 갖다 가격이 주는 그 의미 그걸 갖다 잘 살려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제도적 측면에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그 질서를 시장의 기본 질서를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두 부분에 있어서 다 말하자면 말하기에 따라서 무지 내지는 불신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오히려 원하는 것과는 겉으로 표방된 것 최소한 그것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경제 약자라고 부르는 스스로 그런 계층이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목을 시장경제의 복수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올려서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한 말씀만 붙이자면 원래 시장은 어떤 스스로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제목은 치명적 자만이라는 이름의 시장에 대한 무지와 불신 이렇게 좀 길게 붙였는데 제목도 길고 그래서 그냥 시장경제의 복수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시장이란 게 목적을 특별히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특정한 목적에 비추어 봐서는 매우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전부 다 시장의 실패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경제의 복수라고 붙이면서도 이런 사족을 좀 붙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란 게 결국은 가격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란 게 가격 더하기 법 제도인데 이 가격이란 부분이
인센티브로도 작용하고 또 다른 한편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잘 봉사해야 자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의 아주 고전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사례가 영국에서 호주로 죄수를 호송하는데 이제 영국에서 호주로 죄수를 호송하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는 죄수들도 답답하고 사회적으로 돈도 들고 하니까 호주가 런던 호주가 영국 식민지였을 때 그때 이제 죄수들을 호주로 보내면 죄수들도 더 감옥에 있지 않아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뭐 하느라고 비용도 들지 않고 또 죄수 스스로 호주를 개척하면 그걸로 세금까지 오히려 나올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가 항해가 많이 죽었다 그래요. 죄수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해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취해봤는데 거의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선장을 죄수를 싣고 한 선장을 벌하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약품을 비치하게 하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게 결국 규제적인 거죠. 맞고 할래 그냥 좀 말 들을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 안 됐는데 딱 하나 작동한 게 뭐냐면 그 호주 돈을 일단 주고 호주에 도착해서 죄수들이 생존을 하면 거기에 따라 돈을 더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거는 잘 작동을 했다 그래요. 효과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은 선장의 그 자비심이 갑자기 커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살아나는 것과 그 선장의 이익이 일치하도록 스스로 돌보도록 감시하지 않아도 돌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란 게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공급하면 그래서 소비자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주면 그게 선택을 받으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으니까 그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네,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인센티브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이따 약탈이란 문제를 갖다 다룰 텐데 우리가 시장이든 시장 경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약탈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프란츠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경제적 수단하고 정치적 수단을 대비를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자기가 필요한 물자를 얻는 방식이 생산 그리고 생산한 것을 교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 것을 만들어 놓은 걸 약탈하는 건데 과거에는 뭐 물리적으로 그대로 약탈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생산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세금 납부자가 있고 세금 소비자가 있다고 보면 상당한 부분의 이제 세금 소비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 생산하기보다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종의 약탈을 해서 그걸 채우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케이스, 대장동 그 게이트라고 불리는 그것도 결국은 이런 그 프렌치 오펜하이머의 분류로 따지자면 일종의 정치적 약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란 게 그런 점에서 일종의 그 약탈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도덕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경제적 자유의 문제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경제적 자유라는 게 결국은 교환이란 거는 결국은 또 다르게 보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교환한다기보다는 또 그 내부에는 재산권이 그 속에는 재산권이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용 수익 처분에 관련된 그런 점에서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비해 가지고 이런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함으로써
특정한 생산에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나 소위 그 의회를 통한 의회 입법이나 혹은 여러 가지 뭐 규제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그런 약탈이 실제로 있는 거죠. 사실 그 얼마 전에 그 삼성에 처음으로 노조가 생겨가지고 이익 나온 거의 40% 정도 자기들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주가 가져야 될 주식을 전체 주식의 40%가 가진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요구하는 셈이 되고, 실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주식을 사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시장 경제의 질서에 맞는 요구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일종의 그것도 일종 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 학자가 제시한 그런 분류에 의하면 일종의 약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장 경제가 이런 점에서 도덕적으로 좀 우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예를 들면 이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뭐 천부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그건 동기는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아이가 영리해가지고 밥을 먹다가 생선가시가 걸렸는데, 이게 막 죽을 듯이 우는데 생선가시가 사실은 밥을 다시 더 먹게 해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계속 우니까, 그 어머니가 동기가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천부적인 애를 그치게 할 방법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한 지혜로운 할머니가, 경험이 많은 할머니가 애의 뒷머리에서 생선가시를 꺼내서 이렇게 딱 보여준, 자기 손에 있던 거겠죠. 보여주니까 애가 울음을 그쳤다면, 그거는 그 할머니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시장이란 게 결국 시장 가격이란 게 결국 인센티브로 포장된 신호다.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경제 원론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디 가서 이제 어떤데 금광이 발견돼 사람이 많이 몰린다면 거기에 주택 수요가 많아지면 주택 가격이 비싸지고, 그러면 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인센티브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점에서 뭐 하이에크가 드는 사례는 뭐 이 비슷한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저는 동경에 어떤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재건이 시급하면 재건에 필요한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왜 그 가격이 오르는지 모르더라도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시급하지 않은 뭐 재건축이라든가 자기들이 뭐 페인트 칠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너무 비싸져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을 조정해 준다. 일종의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또 가격이 규제를 받지 않아야 실제로 또 기업가 정신도 발휘될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도시 발달에 따라 유통업이 이제 백화점이 등장하고, 백화점이 등장한 이후에 나중에 그 모델 T 같은 거에 이제 이 포드 모델 T 같은 게 아주 근로자들이 살 수 있게 하고, 또 뭐 할부 금융 뭐 이런 것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근로자들도 자동차를 갖게 되니까 이제 유통 쪽에서도 도시 외곽에 어떤 그 쇼핑몰 같은 걸 도로변에 그렇게 만들어서 극장, 뭐 식당, 쇼핑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뭐 여주 쇼핑몰 같은 거는 레저하고 쇼핑을 어떤 결합해보는 시도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란 게 없으면, 예를 들면 도로 주변에 토지가 어떤 뭐 국가 소유라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가격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형태로 쇼핑몰로 바꾸는 그런 걸 시도조차 발상이나 시도를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가격이란 거는 어떤 앞으로 이제 자동차가 생기니 근로자들이 이제 자동차를 가지게 되니까 유통 쪽도 이런 식으로 하면 가족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게 그게 이제 기업가 정신인데,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정보와 기존 가격의 정보 사이의 격차랄까,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 게 일종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을 통제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발휘가 잘 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런 점에서 사실 뭡니까, 그 근로시간 뭐 주 몇 시간, 그다음에 뭐 또 뭐 최저임금 얼마, 이런 것들도 실은 막 그 올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얼마에 팔겠다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 노동을 얼마에 팔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막고, 또 그걸 주 몇 시간 뭐 그걸 갖다 한꺼번에 몰아갖고 일하고 얼마 뒤에는 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더 개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면,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그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이런 기업가 정신까지 같이 죽이는 건데, 그걸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실제 이제 가격 통제란 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멀쩡한 신호등을 고장 내고 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공유, 이윤 공유 한때 뭐 많이 나오다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윤 공유하자는가,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기업가적 혁신을 해서 뭐 공유하면 그게 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실은 굉장히 모험 불확실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 실제 시장의 작동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그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호등을 고장내 놓고도 의도하는 대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상상하는 게, 그게 이제 하이에크가 말했던 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그 치명적 자만, 영어로 좀 표현하면 원래 제목, 그 원제목이 Fatal Conceit였죠. 그러니까 특히 그 정치가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이런 오류는 실은 아담 스미스도 도덕 감정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맨 오브 시스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정치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국민 경제 주체들을, 시민들을 장기판에 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 말은 자기가 마음대로 이 쫄을 여기저기 옮길 수 있는, 근데 실제로는 각 장기판의 그 쫄들도 스스로 움직이는 그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치명적 자만이라는 이름은 같은 내용을 하이크가 얘기한 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저 문정부 들어와서 한 것들이, 임대료 통제를 최저임금도 통제를 했고, 그다음에 임대료 통제하니까 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뭐 또 금융 쪽에 또 뭐 그다음에 또 통제를 하려고 하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심지어 지금 그 임대료 같은 경우는 뭐 3가지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뭐 원래 2년 뭐 연장해주고 어쩌고 하니까, 처음 계약하는 사람의 저기 말하자면 임대료랑 2년 차에 다시 연장하는 사람들의 임대료 다르고, 또 뭐 그걸 갖다 갱신할 때 또 한참 많이 부르고 뭐 이러니까 3가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아무튼 그리고 또 이윤 공유의 주장이 그 대기업이나 뭐 비대면 뭐 플랫폼 기업 등이 코로나 때 저기 호황을 누렸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유 기업들이 그 이윤을 좀 내놔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게 미리 정해진 세금에 따라 받아가지고 그 세금을 어떻게 쓰든지, 그 세금 중에서 또 지금 이게 도우는 게 급하면 다른 세금을 줄이고, 전시에는 얼마든지 딴 거 쓰는 게 아니라 전시 쪽으로 그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중요하다면 재정에서 그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야지, 이걸 그냥 덜컥 그냥 뭐 지금 돈 좀 버는데, 비대면 같은데 돈 좀 번다고 그걸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저 시장의 그 작동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시장의 질서란 걸 인정하지 않는 거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 우파를 자처하는 국민의 힘인데 이거를 갖다가 저 비대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저 자기 당의 그 국회의원들한테 돌린 보고서가 그 내용이 노동자가 사실은 임금을 계약한 대로 받는 거고 필요하다면 뭐 또 자기들끼리 이익이 나면 그걸 가지고 또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결정하고 기업 내부에서 그거는 모르지만 그거를 노동자가 차지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보고서를 돌린 건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대선이라는 뭐 선거 기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뭐 어떤 그 선거에서 어떤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노조 뭐 경영 뭐 이것도 뭐 삼성전자 노조가 또 이윤 공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정부가 사실은 통계적 성과를 갖다 거두려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 구소련에서 계획 경제할 당시에 그러니까 공산당이 할 구소련 그 시절에 보니까 사람 병원들이 좀 더 그 성과를 내게 하려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시를 회생률을 높여라, 사람들 그 치료하는 율을 높여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를 빚었냐면 그 병원에서 목표 회생률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경쟁해야 되니까 건강한 친구들만 회생이 가능한 젊은 친구들은 그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회생할 가능성이 사실은 의사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다 아예 받아주질 않았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 소련에서 미국으로 나중에 망명했던 그 의사가 말체프라는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이 진통제도 못 구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싶으면 그 사회주의 의료를 갖다가 사회주의적으로 그렇게 자꾸 가도록 해라 뭐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또 비정규직 그걸 하니까 이번에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서울연구원인가 거기서 비정규직이었던 친구들이 전부 다 그냥 그러니까 박사를 받기 위해서 거기 와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뭐 박사과정도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잘렸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게 다 일종의 통계적 성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겉보기에 실제로는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정부가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너무 그 통계적 성과 이거 말고도 또 세금 일자리라는 게 오랫동안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통계적 일자리 그 겉보기 사실 중국이라든가 이게 망한 게 결국은 모택동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철인가요? 동기구도 다 녹여가지고 철 생산 한 것처럼 해갖고 오히려 생산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그 통계는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나온 통계는. 그래서 그 모습을 연상시켜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시장 경제라는 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이제 법과 도덕이 성공적 규칙이 자꾸 선별되고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그러니까 그런 규범들이 내재화됨으로써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법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함부로 바꾼다 그럴까 그런 요소가 너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이에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나 이게 하이에크의 생각을 요약한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자유롭게 행동하는 개인들이 공공복리를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라는 것은 보통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런 조건은 뭐냐면 결국은 누구도 규칙이나 이런 걸 자기한테 유리하게 변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자기가 권력을 잡든 뭐 아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갖고 유리해지 저기 갑자기 제도와 법을 손을 대서 혹은 뭐 저 정부의 규제 행정 혹은 뭐 시라든가 이런 뭐 예컨대 성남시 뭐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다는 데 있는데 실은 이번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그걸 주무른 셈 아닙니까 마음대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금감원 사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어떤 성향의 판검사들이 이런 힘싸움은 소위 말하는 다수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게 지금 이제 너무 그냥 말하자면 노골적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게 심해서 뭐 재판 거래 이야기가 심지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법의 지배라는 게 관철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시장 경제라는 게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증시가 아니라 딴 데 나스닥이나 이런 데 했으면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 들릴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뭐 쿠팡 같은 건 저기 미국에 그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실은 뭐 이게 이제 이 한국을 기피하는 기업들이 그런 전조가 아니길 바라는데 그러나 실제 뭐 설문조사한 결과가 한 4분의 1 정도가 당장은 움직일 수 없어서 그렇지 4분의 1 정도는 탈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그런 조사 같은 것도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결국은 통계적 실적이란 거는 유지하겠지만 실제 개인들의 복지는 이번 정부 들어서 크게 후퇴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탈한국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은 경제학자들 가운데 다른 분들은 별로 특히 케인지안 정책을 케인지안들이라든가 또 약간은 또 정부의 돈 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시장 이자율도 하나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 시장 이자율을 지금 뭐 코로나 있다고 하고 마구 푸는 바람에 이게 이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전번에 뭐 아마도 안재욱 교수님이 여기서 발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뭐 그런 책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돈을 풀면서 이제 단순히 거시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을 먼저 획득해 가지고 쓰는 가격들이 오르기 전에 그걸 획득한 사람들은 유리하고 나중에 그걸 획득한 사람들은 가격들이 다 오른 다음에 그걸 하는 사람들은 불리해지죠. 그리고 그 돈들이 자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증권시장 뭐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가서 가격들이 오르면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지고 자산을 이미 가졌거나 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취득한 사람도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시장 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면 돈을 막 풀어서 그렇게 되면 저축하고 투자가 돈이 예를 들면 이자율이란 게 미래에 소비를 하지 않고 미래 투자를 위해서 남겨둔 부분이 만약에 얼마 없는데 투자를 많이 하면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고 그래서 그 저축을 더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과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이게 서로 조정이 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다 무너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뭐 복잡한 내용을 들어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돈을 마구 풀어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공황 당시에 이제 그때 모겐소 재무부 장관이 오랫동안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돈을 풀었지만 경제 주체들이 전부 다 빚만 더 늘었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그걸 비춰보면 지금 한국 경우에도 가계부채, 뭐 기업부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지금 뭐 갑자기 또 이걸 줄이려 말하자면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또 미국에서 또 이제 서서히 그 테이퍼링을 하고 또 금리를 올리는 인플레 걱정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또 거기 맞춰야 되고 미리미리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지금 그것과 별다른 바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사실 김재익 수석이 굉장히 안정화 정책, 그러니까 물가도 잡고 재정 적자 줄이는 그런 정책을 펴서 나중에 3조 호황이 왔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마련해 줬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정리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게이트가 이게 실제로 절대 권력이 액튼 경우 유명한 말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그런데 이제 이제 말하는 정부나 혹은 뭐 지방 자치단체 이런 데서 토지 수용권 같은 강력한 규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있는 것 갖다가 얼마든지 잘못 써서 부패할 가능성이 이렇게 강력한 규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장동 게이트는 결국은 문의는 공권력을 이용한 이제 말하자면 이 공영개발이로 뭐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성남시가 민간 시행사가 성남시의 토지 강제 수용권을 이용해갖고 같이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의 토지를 약탈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뭐 교수 신문이 쥐하고 고양이가 같이 있다고 묘서 동천가요? 그걸 원래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끼리끼리 특권과 반칙으로 해먹는 그게 되면 이제 시장이란 게 잘 작동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의 지배라는 게 사실은 이런 규제 공권력을 이용한 약탈이 없도록 만드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다음 정부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돈이 되어야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을 다시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지금 뭐 대선도 곧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게 뭐 그 이후에 또 과연 뭐 이런 게 잘 될 수 있을지 이런 쪽으로 그렇게 될 걸 기대합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뭐 사실 뭐 지금 이게 발표한 내용은 이미 뭐 너무 일반적인 걸 전문적인 한 군데를 한 게 아니라 일반적입니다만은 요약을 하자면 이번 정부 들어서 시장의 작동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요소가 시장 가격이 가진 그 의미를 잘 알고 또 이와 더불어 시장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기본 뼈대로서의 법과 질서가 너무 망가졌다. 그래서 이걸 다음 정부 들어서는 제대로 좀 고쳐져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시장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이번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났는지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선생님 공유 중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유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뭐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발언권 말씀하시면 저희가 발언권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도 괜찮고요. 또 다른 의견도 괜찮습니다. 질문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발언권을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구 선생님 말씀 주세요. 그 음소거 된 마이크를 활성화시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그 정책들이 과연 시장 경제의 원리와 장점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냐 하는 데는 좀 의문이 있어요. 지금 그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 그 장점은 상식적으로 모두들 알고 있는 그런 정책의 원리라고 보는데 정부 위정자들이 그거를 모르고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그 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통제 경제 정책을 함으로 해서 과연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 그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질문이 한편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실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다는 그 설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편가르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들한테 더 유리해질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저는 이런 작동을 제대로 다 이해했다고는 또 믿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지나면 또 효과가 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아주 위험한 실험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거를 진짜 이게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예를 들면 가격 규제가 2000년 역사를 갖고 있다든가 하여튼 제가 어디 책 제목이 그렇던데 그게 예를 들면 로마 황제 시대 때부터 가격 통제란 게 그러고는 투기자 따위로 몰아가지고 그 투기자 처벌하고 했던 게 그 똑같은 형태가 사실은 대공황 때 증시가 증시가 폭락하니까 올라갔다 폭락했다고 해가지고 돈 빌려서 투자하는 그걸 또 금지시키고 난리를 치고 이런 거 한 걸 보면 물론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정말 그리고 또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겐소 장관이 자기는 정말 그걸 좀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제대로 안 됐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일부는 틀림없이 이걸 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상당히 정치적인 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한 부분이 모르기도 하고 기대를 하는 걸 보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될 거라고 자꾸 하는 걸 보면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제가 그 정도 다른 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채팅창으로 이웅희 선생님 그리고 이종천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웅희 선생님 질문부터 먼저 좀 보시고 코멘트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종천 선생님 코멘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웅희 교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또 질문을 주셨는데 보수 중에도 경제 민주화를 해야 사회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좌클릭을 해서 사회주의 전파를 막을 수 있냐 아니면 좌클릭해서 더 사회주의 진전이 빨라지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죠? 슬리퍼리 슬로프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면 계속 미끄러지는 슬리퍼리 슬로프 그 이론에 따르면 이제 한번 우리가 어떤 원칙을 허물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유제, 예를 들면 이익 공유제 그걸 갖다가 한번 그래 이익 공유제 좋지 그때 뭐 번 사람도 있으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이익 좀 나온 거 받아서 그걸 주자 한번 이렇게 한번 그 길을 터주게 되면 그 다음번에 그런 요구가 그런 공유에 대한 그 정치적 요구가 더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좌클릭을 해서 더 큰 좌클릭을 막는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그게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러는데 낙타를 한번 텐트 안에 이렇게 반 정도만 얼굴만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도 그 다음부터는 그 천막이 낙타랑 같이 이제 낙타는 밖에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제 들여놓으면 그래서 Camel's nose is in the tent라는 그런 식 속담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쪽을 더 우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종류에 따라 좌클릭의 종류가 예컨대 뭐 세금을 어느 정도 좀 누진적인 부분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어려운 계층을 돕는 뭐 그 정도 수준이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 그 다음에는 뭐 약탈이란 건 사실은 자기 재산을 지키면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복잡한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당장 자기한테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일단 그걸 받아 놓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 값이라도 그게 뭐 그러면 기본소득 같은 거 예컨대 그거 한 100만 원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게 한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본소득을 더 주겠다는 경쟁이 일어나기 쉬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게 그 재정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다음에 케이스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정확한 케이스까지는. 예, 시장 실패에 대한 최적의 정부 개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최적이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제 생각을 갖다가 또 이게 풀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장 실패라는 거에 목적이 따로 그 시장에는 작동을 하는 거지 목적이 따로 없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무엇을 시장 실패로 볼 것인가 예를 들면 공기 뭐 나쁜 공기를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강물 오염 이런 걸 드는데 그걸 한쪽에서 보면 시장 실패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 보면 정부 실패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물이라는 게 재산권이 있었다면 사유재산권이 있었다면 소유자 분명하고 책임 자기의 그 깨끗한 물이 자기의 이해가 맞는 그런 아니면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체가 있다면 그게 용납이 안 되죠. 오염 같은 게 실제로 피해를 주는 만큼 그 피해를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장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적의 정부 개입이라는 건 저는 그런 개념을 성립시키기가 좀 어렵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법질서랑 시장의 작동을 위해 법질서에 필요한 어떤 그것 더하기 아까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예를 들면 시장에서 자기가 교환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물론 그것도 실은 정부가 아닌 자선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사실은 복지제도의 큰 실패 가운데 하나가 그 정부가 다 나서서 애 키워주고 뭐 온갖 그 교육 뭐 모든 걸 다 해주고 나면 가족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가족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정을 뭐 자기가 실제로 힘들어가면서 할 그게 무너지면 정말 개인들이 원자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해야 되느냐는 부분 굉장히 어렵지만 최소한 그 시장에서 그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책까지는 제 생각에 하는 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고 지금 민주 투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희 신동춘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약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장의 복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시장의 복수는 그래도 시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예. 완전히 시장이 죽었을 때는 시장이 뭐 저항이나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정말 잘못하면 시장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현 정부가 이제 4년, 5년이 다 돼가는데 부동산 정책을 한 번, 두 번, 10번, 20번도 아니고 25번을 발표했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고 국민들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그것은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노동시장의 뭐 최저임금이고 뭐 주 52시간, 이거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냐? 귀족노조인 민노총의 이익을 위한 거지 그 중소상공인들 이익을 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촛불 시위 때 엄청나게 기여를 해서 그 청구서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그냥 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의 입장은 대단히 전 모호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건 원래 헌법에 다 개념이 있는 건데 굳이 경제민주화를 들어서 이익공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요즘에 선대위원장이 되시더니 저쪽 여권하고 협의를 해서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는데 도대체 이분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법 제도의 문제 이전에 저는 굉장히 그 진보 민주화로 그 위장된 그런 분들이 권력에 대해서 그동안에 엄청난 추구를 해서 지금 그거를 과도하게 이제 행사를 하고 멈추지를 못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도덕성, 정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복수, 시장의 죽음, 결국은 우리 사회에 도덕성, 정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이 전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시장이란 게 약간의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살고자 하는 그 의욕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의 질서, 말하자면 많은 문제가 있어도 조금의 질서만 말하자면 있으면 그게 작동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남북 전쟁을 하던 중에도 그 북쪽에는 약품이 많은 반면에 농산물 같은 게 좀 부족하고 남군 쪽에는 그 반대였는데, 그런 죽음의 와중에서도 이윤을 어느 정도 많이 낼 수 있다, 전쟁 와중에 하면 그걸 갖다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의 유인은 상당한 간섭이 있더라도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죽는 어떤 그런 지경까지는 다행이라면 제 예측으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이 망가지겠죠. 많이 망가질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망가지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도 지금 말씀 주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천표 선생님?
짧게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예, 이건 김인석 선생님이 그 경제 제도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신 분일 거다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가정하고 하는 예. 질문입니다. 예, 그 시장의 복수 현상, 이 현상이 지금 우리가 지난 4년 몇 개월을 경험을 했어요. 예, 그런데도 이 현상을 우리가 이게 조금도 우리 사회에서 그게 반전이 되고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전혀 무력하고요. 이런 예. 것이 우리 사회의 실상인데, 근데 제도론, 제도의 리터레이처에서 예, 어떤 이런 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딱한 현상을 그냥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방책, 어떤 묘책, 수단 그런 것이 있었는가?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가 있었다면은 언제 있었고 그걸 어떻게 쓰면 되겠는가? 그리고 그런 거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끄집어내다 쓸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예,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반전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전이라면 큰 사상사적 흐름으로 보면 옛날에 사회주의 계산 논쟁을, 그러니까 옛날에 많은 지식인들이 거의 사회주의자였을 때, 심지어 그 사무엘슨인가 그분도 이 소련이 무너지기 얼마 전까지도 소련이 승승장구할 것처럼 예측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듯이 그게 이제 그러나 그 와중에도 미제스 같은 분들은 경제 계산 논쟁을 통해 가지고 그게 안 될 거라 그랬거든요. 사회주의가 작동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계산 말하자면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거래가 되지 않고 생산 도구나 여러 가지 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연자원 이런 게 거래가 되지 않고 또 가격이 정해질 수 없고 그러면 그게 어디에다가 생산 수단을 투입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회주의 계산 논쟁을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식인들 그 귀를 안 기울였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커서 결국은 반전이 되는데 그런 최근에 들어가서 그런 사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980년대 소위 말하는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그 흐름이 있을 때 대처라든가 레이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그런 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개혁이 되고 공기업도 민영화되고 이런 것들이 왔는데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이 예컨대 법의 지배를 갖다 법을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형태로 판결만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 역시 사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런 의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입법의 한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상적 그걸 갖다가 그런 사상전에서 이기지 않는 한 이런 변화는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게 워낙 강고해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무슨 위원회 만들어 갖고 예컨대 재정준칙을 지키는 재정위원회를 만들자. 그럼 재정위원회는 누가 임명하냐? 결국 어쩔 수 없이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 대통령이 임명할 텐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가 있으면 그런 희망이 사실은 매우 작아진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 정도 사례라면 사례랄까 길게 보면 그런 게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민주주의 왜 무너지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퍼블릭 초이스나 이런 거 하는 뷰캐넌 같은 사람은 재정헌법, 금융헌법 이런 것도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걸 제 생각에는 하여튼 만드는 것 이상으로 그게 최소한 지식인들이 그걸 갖다 어떻게
그걸 지지하는 다수의 시신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다음은 저희 채팅창으로 저기 황승현 선생님께서 그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의견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선언의 실천으로 보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렇게 질문을 좀 남기셨습니다. 그게 사실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정부가 공산당 선언을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산을 상속세와 강력한 누진소득세를 사유재산을 없애 나간다. 이게 참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아니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종부세를 갖다가 한 20년 내면은 만약에 그 재산이 다 없어질 정도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월세를 재산을 가진 사람이 월세를 내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가져간다면 그는 실제 소유는 사실은 국가 소유나 다름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격한 우리 황성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마 그렇겠나? 제가 글쎄 저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지금 그걸 갖다 말하자면 실패한 그 사회주의 실험을 다시 하겠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에서 아까 대장동 게이트처럼 여기에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 당원들이 가장 아파했던 미국의 규제가 중국에 대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 하나가 미국으로 여권 통제해버리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재산, 자기들 재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건드는 걸 제일 아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도 땅도 사고 그 사람들이 그 이유는 사유재산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탈출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설마 이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뭔가를 취하려고는 하겠지만 이 정도로 바꾸려고까지 하는지는 글쎄 그건 제가 확신은 못 하겠는데요. 아무튼 이게 자기 재산을 가진 사람의 세금이 과대해지면 실질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임대료를 계속 내는 격이 된다는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 질문들 그리고 선생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저희가 10시 3분입니다. 다 된 관계로 오늘은 다른 질문들은 더 이상 받지 않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강연 안내 잠시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미트 콘서트는 송강주 전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님 모시고 차기 정부 대북 정책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인석 선생님 발제 준비하시는 애 많이 쓰셨고요. 또 많은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토론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또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